최근 국제결제은행 BIS도 금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경고를 하면서 정작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금을 좀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 시세가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미중 간의 갈등이 더 불거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금융 제재를 받거나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국가들은 아무리 금 시세가 더 비싸졌다 하더라도 금을 매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거든요. 따라서 지금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전 포인트를 그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능력이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번쯤은 금 투자 고민해 보셨죠? 실제로 금 투자 열풍 속에 2025년 골드뱅킹 연간 투자액이 무려 2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즘 금에 관심을 보이는 게 개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금을 사모으고 있고 주요 정부들은 세금, 관리라는 이름으로 금에 대한 통제의 언어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금이 잘 나가서 생긴 풍경일까요? 아니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국가가 금을 탐낼 때 돈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숫자에는 진지하고 시선은 유쾌한 경제 인사이트 크리에이터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학교의 반갑습니다. 박정호입니다. 네, 저희가 신박한 경제 토크 킥을 교수님과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금 이야기를 했었던 거 혹시 그렇네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이에 금값이 또 많이 올랐고요.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금 가격이 웬만한 투기성 투자 시장처럼 굉장히 요동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금 시세가 50% 이상 60% 가까이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자체를 묵직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자를 해도 충분한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많아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개인들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매집까지도 같이 연이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금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높아졌던 적이 있을까 싶은 시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금을 안전자산으로 해지용으로 많이 사놓는데 이제는 오히려 투자의 수단으로 그러니까요. 금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 사이클 공식이 깨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요. 최근 국제결제은행 BIS도 금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면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죠. 주요 기관들은 이 금값이 너무 비싸다, 뭐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정작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경쟁적으로 금을 좀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민간과 중앙은행과 같은 정부 사이드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앙은행으로 대표되는 정부기관은 금이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 보루, 가장 마지막 안전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금 시세가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미중 간의 갈등이 더 불거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금융 제재를 받거나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크게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국가들은 아무리 금 시세가 더 비싸졌다 하더라도 금을 매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래서 실제 금 시세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주체가 사실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2022년 이후에는 중국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외 결제 시스템에 점점 의존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의 교역량이 줄어들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 결제 수단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뭘까? 바로 중국부터 금 매집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요, 본인들의 거버넌스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바라보다 보니까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함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민간은 어쩔 수 없이 금은 투자의 대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은 대세 상승 흐름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또 글로벌 IB들도 금 시세는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네.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을 더 늘릴 수 있는 호재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더 간다. 뭐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더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죠. 지금 과열 구간이긴 하다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금의 시세를 우리가 모니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부채 감당 능력을 바탕으로 금 가격이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많은 중앙은행들마저도 지금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네. 본인들이 벌어들인 국부, 각 국가가 벌어들인 국부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국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그리고 달러성 자산들은 그 가치가 유실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신흥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달러성 자산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달러 가치가 유실됐을 때 직격탄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금으로 일부 옮겨 탄 그런 흐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로라든가 엔화라든가 기타 국가의 화폐를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 끝나겠다고 했던 것들이 안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화폐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질 땐 금이 낫다 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런 맥락 속에서 금을 사재끼는 가장 중요한 주체였던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 금을 더 매입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는 금 시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요. 네. 또 금의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금이 떨어질 때도 하방 경직성을 갖게 만들어 주려면 중앙은행이 계속 사줘야 되는데 결국 이 향방은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 감당 능력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전 포인트를 그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국가 부채 감당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금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서 유럽이 꽤 시끄러운데요. Quello è in istruttoria. Io ho appreso oggi che la Banca Centrale Europea sta esaminando la comunicazione che è stata mandata debitamente dal governo. 이탈리아 정부는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에 금이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요. 금을 언제 매입했는지, 어떤 금액으로 매입했는지에 대한 영수증과 그 증빙을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 매도한 금액 자체가 온전히 전부 순수익으로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금을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팔게 되면 그 20만 원이 저의 이득이니까 그 20만 원에 대해서 26% 과세를 때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100만 원에 내가 샀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그 120만 원이 순수 순이익으로 봐서 전부 과세를 하겠다는 게 이탈리아 당국의 어떤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내부에 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금에 대해서 적지 않은 투자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소식은요, 이탈리아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을 일부 고려해서 일정 계도 기간 안에
금을 내가 자진 신고해서 얼마의 금을 매입했다라는 걸 증빙하거나 이런 절차를 해두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일부 유예를 해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탈리아 정부는 왜 이렇게 금액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난리냐 네. 이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금에 대해서 남다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아주 독특하게 시중 이탈리아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외국 투자자들도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은 전 세계 금의 양의 중앙은행들 중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막강한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금 시세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시중 은행들이라든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높아진 금을 일부 팔아서 본인들의 이득을 실현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득이 실현됐었을 때 거기에 일부라도 과세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 때문에 이 이탈리아 금 과세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지하경제 규모가 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매매 또는 불법적인 투자 자금들이 이탈리아 내부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탈리아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마피아 이런 거 기억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번 것을 자금 세탁하는 방법으로 일부 또 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자산에도 일정 부분 과세를 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디서 돈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사회적인 니즈까지 맞물리면서 이렇게 정부가 쉽게 말해 돈이 없는 것도 이탈리아에서 금에 대해 과세하는 거에 대한 이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또 금값의 악재가 아닌가 하는 뉴스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무려 1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보통 이런 공급 확대 소식이 들리면은 가격이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금값은 크게 뭐 요동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금광 발견이 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금강 개발을 허용해서 지질 탐사를 해보거나 실제 채굴에 가까울 정도로 상업적으로 육성해보자라고 지시를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금 시세를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국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 국채 비중을 더 낮춰야 되고 달러 비중을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국부를 뭘로 대신해서 저장 관리할 것이냐 했었을 때 금 말고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달러만큼의 안전자산이 금 말고는 사실상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금을 그럼 추가로 더 살려고 하니 본인들이 올려놓은 금 시세를 더 사면서 더 올릴 수가 있으니 이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법이 없다. 새로 우리가 금을 그냥 캐자라는 네.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금을 캘 수 있는 잠정적인 금광이 있을 법한 어떤 후보지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캐봤자 1통당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그람 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채산성이 없는 부지로 확인됐습니다라는 질 탐사 결과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산성을 극복할 만큼 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아, 이제는 채굴해도 될 정도로 시세가 너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직접 금 채광 사업에 뛰어들게 된 맥락이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대규모 금맥이 확인됐고 이걸 채굴했다고 했었을 때 중국 정부는 이걸 되팔거나 시중에 적극적으로 유통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걸 채광했을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더 많이 키핑하려고 채광했을까요? 더 많이 킵하려고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이 대규모 금강에서 채굴된 금은 시중의 유통량으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채굴하는 이 대규모 금광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얼마 전에 또 대규모 금광이 또 발견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매물이 잠길 매물이지 공급량으로 늘어나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거는 중국은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광이 또 나온다는 게 부럽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올해 금 가격을 결정질 진짜 변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한 두어 가지 꼽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도입니다. 우리 금 시세만 50%, 60% 가까이 올랐다가 또 다시 10% 이상 조정을 받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주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조차도 하루에 10%에 가까울 정도의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원래 또 그렇게 등락폭이 컸던 시장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은 현금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뭉칫돈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뺐다가 넣었다가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자산은 없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상황은요. 예, 변동성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땐 진짜 뭐가 안전자산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변동폭이 커졌어요. 네. 금 시세를 더 끌어올릴 힘, 그리고 금 시세는 안정적인 형태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은 M2 기준으로 전 세계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건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 그리고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여러 흐름들, 이런 것들이 증시뿐만 아니라 바로 금 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된다면 금값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전망이 나오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선 현금 빼고 뭐래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의 자금이 증시로도 흘러들어갔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상황에서, 그리고 불안전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변동폭도 커지니 불안한 심리가 더 맞아요.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정 부분이라도 안전자산에 넣어놔야겠다는 심리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의 국가 부채 감당 정도입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요 선거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선심성 행정들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뭐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복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할 수도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정책화되는 순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또 안전 자산 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올해 유동성 장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게 미국과 우리나라 선거가 남았다는 그 그렇죠.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도 좀 너무 높지 않습니까? 1,400원대에서 이제 내려오질 않고 있어서 이 1,400원대가 오히려 뉴 노멀이다, 이런 말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원화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흐름이 이 금과 다른 자산 시장으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2026년 들어서는 사실 상고하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율 시장은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러다가 1,500원 찍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 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 빈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환율을 일정 부분 수준에서 계속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해도 올해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들어서 점점 환율은 좀 더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1,100원, 1,200원대 수준의 환율을 기대하는 건 사실 당분간 어렵고요. 다시 그 시절이 올 수 있을까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저는 그 시절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하저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안정된 시점이 하반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에 안착되느냐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 중후반대 안착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만, 네. 뭐 학계에서는 이제 1,400원대를 디폴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원화 가치를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맥락이 우리 사회에 이제 공공연하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경제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달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기업체들은 주로 거래하는 빅테크 기업이 다를 뿐이지,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에 AI 기반 솔루션들 그리고 서버 이용료를 매달 내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준조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달러 의존적인 고정비 지출을 한다? 환율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개인들도 내야 되는 돈들이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저녁에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 한번 보려고 해도 OTT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OTT 가입을 한다는 게 정확한 의미가요.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이제 달러를 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AI 하나 이상 유료로 가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달러 기반의 생활 요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저평가하고 달러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우리 정부의 환율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신뢰감을 일부 시장에 심어준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예전 같은 1,100원, 1,200원대 환율로 돌아가기는 어렵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네, 어떤 질문을 던져도 바로바로 고민하지 않고 답변 주시는 AI 같습니다, 교수님. 네, 요즘 금수저보다 은수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은값이 금값이란 말도 있고요. 이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자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한 100% 오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은수저 막 찾아보게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번 은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것도 역시 AI입니다. 사실 AI와 관련된 반도체 회사, AI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AI가 대세가 됐었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전후방 산업과 관련돼서 같이 찾아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만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수적인 원자재로 꼭 사용되는 게 은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 설비, 이걸 구축하는 데도 꼭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또 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의 공급 상황을 봤더니 향후 초과 수요 상태이지 공급이 추가적으로 원활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걸 또 확인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여러 투자성 자금, 투기성 자금마저도 은 시장을 주목하게 됐고 은 가격을 단기간에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였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진짜 단기 투기 자금도 같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도 물론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이 계속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상승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한두 번쯤 조정은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네. AI 산업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가동돼 줘야 하는데 최근 미국부터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흐름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의 요람이다 부를 정도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많은 곳이 버지니아 주인데요. 이 버지니아 주를 비롯해서 근처에 있는 조지아라든가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데이터 센터의 추가적인 건립 승인을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를 자기 주에 건립했었을 때 그것으로 받는 수혜는 오히려 실리콘밸리라든가 그 빅테크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본사가 있는 다른 주에서는 수혜를 더 받고, 본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 요율만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떠안게 된다는 걸 뒤늦게 이해한 겁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립에 너무 많은 부지를 허용해서 우리 도시가 더 확장되고 발달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될 수 있는 상가도 짓고 주거지도 더 지어야 되는데 이거 상당 부분 데이터 센터에게 다 넘겨줘 버리면 그런 요소를 지을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뒤늦게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주 정부에 항의해서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를 다시 취소하거나 다시 숙고하게끔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가격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가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런 이슈들까지 지금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작년 하반기처럼 지속적인 은상승률을 올해 들어서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딱 그런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그런 비슷한 뉴스만 나와도 가격은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특히 은은요, 네. 금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큰 원자재입니다. 네. 그래서 은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금속이라고도 아, 불려요. 그래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따라잡기도 힘들고 나름대로 손실을 네. 보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초보자의 입장에서 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걸 꼭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떤 금속이 대세 상승했다라고 해서 뒤늦게 나도 지금 그거 투자해볼까 했던 게 작년 올해부터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원자재 투자들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어떤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그냥 그 원자재 한 품목만 대규모 매집하거나 실물을 사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원자재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원자재 관련한 ETF를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ETF를 사실 때 그런 원자재를 채굴하는 채광 회사들이 섞여 있는 ETF가 있습니다. 네. 실제 금 가격 오른 것보다 금을 채굴하는 회사의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회사들까지 같이 섞여져 있는 금융 상품들에 간접 투자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원자재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요즘 젊은 층은 이 금은 노인들의 비트코인이고 이 비트코인은 젊은이들의 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올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 선거가 되면요, 유권자들의 표심에 근거해서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놔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산 시장을 끌어올려 놔야 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50%가 넘은 지가 오래된 나라이다 보니 선거 때마다 부동산에 등을 지는 정책들은 좀처럼 내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네. 부동산을 상승 견인하는 정책들이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가상자산의 수도, 가상자산의 대표 국가 노릇을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번 2기 취임 전부터 다양한 공약을 예고했고 실제 많은 민간 자금들, 개인 자금들이 가상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춤하게 해놓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길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호재성 이슈들을 더 많이 만들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금은 그럼 아닙니까? 자, 금의 가장 큰 수요처는 중앙은행이자 정부이자 또 금융기관들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표심과 달리 이거는 시세를 아주 면밀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선거 때는 덜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제도권화하는데 여러 가지 마무리되지 않은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호재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강제 청산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에 뛰어들었던 자금이 일부 지금은 회복을 못하고 있으나 견실한 흐름들이 조금씩 이어진다면 그 자금까지 이어져서 저는 오히려 2026년에는 가상자산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금을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스마트한 금 투자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서두에 우리가 유럽에서 금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하려고 한다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지작거리는 것이 증세 분위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수가 없고 국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가장 공신력 있는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나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그 세금을 피하고 싶은 욕구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납세자가 가장 세금을 피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는 실물 금발을 사는 겁니다. 실물 금발을 산다는 건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네. 금 거래소에 가서 저 금괴 2개 살려고요 했을 때 이거는 마치 생수 사는 것처럼 누가 그 금괴를 사러 왔는지 적고 국가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없어요.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그렇게 신고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바 형태로 내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건 금융 당국의 추적이 안 되는 형태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보면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금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금 자체의 수익이 얼마 더 올라갔다, 이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자산가들이 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납세 의무를 일부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꼭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금 시세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전 세계 증세 분위기가 맞물려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뭔가 내가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부는 실물 봐도 문의해 보시고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을 투자할 때는요. 금 인덱스를 KRX 시장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네. 그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쉽고 용이합니다. 금괴를 사면요. 뭐부터 사야겠어요? 금고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덱스 투자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금괴 살 정도면 상당한 자산가 정도 그렇죠. 돼야 그런 네.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금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요.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감지되면 국가는 금을 바라보고 돈은 출구를 찾게 되고 우리는 그저 뉴스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2026년에는 뉴스가 보여주는 결과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선점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금을 탐낼 때 돈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 금 투자 전략과 돈의 움직임을 신박한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신 박정호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